여러분 세대 때 가장 인기 있는 대학 전공은 무엇이었나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일 인기 있는 학과는 바로 경영학이었습니다. 경영학 뒤로는 무역학, 경제학, 가정학, 법학 등이 잇따랐죠. 00년대 후반에는 놀랍게도 수학 전공, 생명공학, 사학 등의 기초학문학과의 인기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20년대에 접어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 학과는 바로 의과대입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스카이 정시 합격도 포기하고 카이스트도 뒤로 한 채 망설이지 않고 의대를 선택할 정도죠. 솔직히 의대에 대한 선호도는 인기 폭발 정도가 아니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종로학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정시 전국 의대의 합격 점수 커트라인이 최근 4년 중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건 수능 점수가 잘 나온 학생들 대부분이 의대에 진학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대 쏠림 현상이 이렇게나 심한 와중에도 매년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전공이 있습니다. 2023년 이과의 전공의 확보율은 단 17%밖에 되지 않았죠. 대학병원 59곳 중 38곳이 이과의 전공의를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고요. 매년 3천여 명의 수련의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이과는 바로 소아와 청소년들을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 즉 소아과입니다. 소아과의 인기가 낮아지기 시작한 것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소아청소년과 1년차 전공의 확보율은 101%나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청과에 지원하는 수련의들이 수요만큼 공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비율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 70%대로 떨어진 지원율은 2022년 20%까지 낮아지더니 결국 2023년에는 10%대를 기록해버리고 맙니다. 그동안 소아과는 학교나 학원에서 아이들이 자주 걸리는 질환들을 진료하며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대면 수업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소아과를 찾는 환자들 수가 40%나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수익이 급감하며 문을 닫는 소아과 병원들이 늘어났고 소아과 전문의를 따고 나온 의사들이 구직난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코로나가 만들어낸 날갯짓은 결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 17%라는 거대한 태풍으로 돌아와 버렸고요. 그런데 이 17%도 내년 소아청소년과 지원율 예측 전망에 비하면 상당히 낙관적인 수치예요.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이면택 회장은 올해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로 33명이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한 자릿수가 지원할 것 같다라고 발표했어요. 사실 소아과의 소멸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미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한국의 출생률이 0.78인데 어떻게 소아과 개원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소멸 속도는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당장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을 만큼이나 빨라요. 예상보다 빠른 소아과의 소멸. 그 배경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소아과 의사가 만나는 환자들은 모두 어린아이입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의사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어른만큼 진료에 협조적이지 않아요. 아이 한 명을 진료하는 일이 성인 두세 명을 진료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소아과 의사들은 하나같이 임모아 이야기합니다. 진료 거부는 물론 심하면 4, 5살짜리 아이의 발차기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아이의 진료도 진료지만 몇몇 보호자의 태도도 소아과 의사를 힘들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말 못하는 아이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만큼 그것을 지켜보는 보호자들도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이면택 회장은 얼마 전 자신의 SNS에 아이의 귀지를 떼어주었다가 부모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한 전문의의 에피소드를 공개하였습니다. 글에 따르면 해당 소아과 의사는 귀지 제거 후 아이 귀에서 피가 나자 부모로부터 업무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데 이어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까지 당하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직 경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진료 중 움직임으로 다칠 것을 우려하여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유했다가 진료 거부 혐의로 보건소로부터 조사를 받은 의사, 아픈 애를 오래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소아과, 여성 전공의의 뺨을 때린 남성 등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 보도를 타고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수련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죠. 보호자들의 폭행과 폭언은 소아과 지원율을 낮추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이 힘들고 업무 강도가 높더라도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의 소아과 의사들에게는 그조차도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수익이 많이 나는 과가 아닙니다. 의사들은 자신이 한 진료에 대해 국가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합니다. 2021년 요양급여 비용 순위를 보며 소아과 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가장 낮은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소아과는 시술보다 진찰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다른 개인 병원보다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 적고 그만큼 임금도 적은 편입니다. 소아과 다음으로 적은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과는 피부과지만 피부과는 소아과와 달리 비급여 진료가 많습니다. 요양급여가 적더라도 비급여 항목이 많은 만큼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와 성형외과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죠. 병원 입장에서 볼 때 소아과는 진료를 보면 볼수록 손해가 커지는 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료를 통해 얻는 수익이 인건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현장에서는 매번 일손이 모자라다고 아우성이지만 수익이 안 나오니 병원은 예산 투입에 소극적이죠. 인력 부족으로 소아과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자 의사들은 계속 그만두고 의사들이 그만두는 만큼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또 낮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며 한국의 소아과 소멸 시기와 속도를 앞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중 하나로 소아 입원 진료 수가 개선을 발표했어요. 얼핏 봐서는 소아과 의사들의 임금이 지금보다 크게 나아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이것이 생생내기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가 개선 대상이 1세 미만 아동에 한해서로 되어 있거든요. 출생률 0.78인 이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차라리 소아과 의사들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발생했던 일명 어린이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은 이런 대한민국 소아과의 현실을 축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린이날 갑작스러운 고열과 호흡곤란에 시달렸던 A군. 늦은 밤 A군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담당자로부터 4-5시간 넘게 기다릴 수도 있다는 상황을 전달받게 되죠. 부모는 일단 첫 번째 병원 응급실에 접수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진료를 기다리며 다른 병원 3곳에 전화를 걸죠. 하지만 3군데 모두 의료진과 병상 부족을 이유로 A군의 수용을 거부합니다. 네 번째로 통원 병원에서 드디어 입원은 불가능하지만 진료는 가능하다라는 대답을 들은 부모. 그들은 A군을 데리고 곧바로 마지막 병원으로 향합니다. 5번째로 도착한 병원에서 A군은 급성 폐쇄성 후두염을 진단받게 됩니다. 약 처방까지 받고 입원 불가 조건에 따라 집으로 귀가한 A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군의 상태가 다시 급격히 악화됩니다. 응급실 갈채비를 하던 중 쓰러진 A군은 결국 그대로 눈을 뜨지 못하게 됐죠. A군의 사망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채 사라지기 전 인터넷에 자신을 A군의 이모라고 밝힌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번째 병원의 의사에게 A군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글을 업로드하였죠. 의사의 진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A군이 죽었다면서요. 그러나 의사가 A군에게 잘못된 진료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글은 곧 삭제되었지만 이미 의사를 향한 칼날 같은 댓글들이 인터넷 여기저기에 남아버렸죠. A군을 담당했던 5번째 병원의 교수는 아이의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이 병원은 12명이었던 소아과 전공의가 최근 3명으로 줄면서 적은 인원으로 24시간 소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적은 인원이 돌아가며 일을 한 탓에 의료진 모두가 번아웃된 상태였고 의료진의 건강을 위해 중간에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원이 안 된다고 했던 것도 운영 중단 상태를 착각한 일부 직원의 안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만약 해당 교수의 사직서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서울 내에서 소아 병상이 따로 있는 응급실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시 한복판에서 어린이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다는 사실은 한국 소아응급 의료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 정부에게 책임을 물었고 곧 정부는 이러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뺑뺑이 사망이 아니다. A군이 구급차를 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뺑뺑 돌지 않았고 사망한 곳이 병원이 아니라 집이었기 때문에 뺑뺑이가 아니다라고 발표한 것이죠. 아이가 아픈데도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 시스템이 문제의 본질인데 정부의 발표는 현실을 외면하고 마치 책임 회피에 급급하여 말장난만 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이가 사망한 지 20여일 후 국민청원에는 글 하나가 올라오게 됩니다. 자신을 A군의 아버지라 밝힌 청원인은 소아응급 의료체계 개선 촉구에 관한 국민청원을 올리며 이러한 말들을 남깁니다. 저희 아이를 진료해주신 마지막 병원 의료진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5개 병원 중 한 곳이라도 하루만이라도 경과를 지켜볼 수 있는 입원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5살 아이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소아응급 의료체계 현실이자 민낯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대한민국 아이들이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의료체계 환경을 만들어주세요.